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청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의 변화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를 역임하셨고 기업 관련 경제부패 수사를 많이 해오셨죠. 검사로 일하면서 관련 업무를 좀 했습니다. 장관 취임 후에 답변을 보면 부패, 경제사범에 대해서 국가가 더욱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운영하는 나라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겁니까? 주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꼭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운용하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조항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에버랜드 시비 사건 이후에는 주주 중심이 아니라 회사 중심으로 피해자를 봐야 하는 구성만 배임죄로 성공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주주에 대한 책임이지만 그걸 법리 구성을 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식으로 치환해서 처벌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소돼서 처벌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형법과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의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제 382조의 3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뭐 배임 규정이 꼭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라든가 민법상의 위임 의무 같은 것이 근본적인 어떤 그 가장 주된 법적 근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잘 아실 텐데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단어에 주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 뭐 델라웨어라든가 뭐 몇 가지 중에서 그걸 법제적으로 그 주주를 끼워서 그걸 중시하는 법제도 있고 다만 우리나라 처음 시작 자체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법제를 보면 그것 자체가 주주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서로 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는 주주에게는 성간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가 없다는 2004년의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에버랜드 시비 사건에 대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판례로 인해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실이 부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들,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합병을 통해서 대주주가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제 말을 한번 논리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있죠. 예.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훔쳐도 처벌할 근거는 약하죠.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법에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상관주의 의무에 회사에 대한 상관주의 의무만 있다면 만약에 주주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회사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배임 면에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화면을 보시면 뭐 장관님도 익히 아시는 예. 미국 모범 회사법 뭐 이사의 책임 기준이라든지 델라웨어법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영국 회사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주주 비례이익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하신 좀 획기적인 법안을 제가 오기 전에 잘 봤습니다. 이런 법안이 작년 3월에 발의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에 나서야지만 우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방향에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법 특별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적 분할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게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 합병 등 자본 거래를 할 경우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법의 일반 규정에서 선언적인 규정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다른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위원님이 입법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사실 그게 비례적으로 본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입법례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거를 넣었을 때 다른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법인에 대해서 주주가 없이 1인 주주 회사에 대해서도 배임이나 횡령을 인정하는 체제잖아요. 되게 독특한 체제인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다른 제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화가 될 수 있는지를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동의를 하신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의에서 법무부가 나서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건설적으로 준비해서 저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까?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에서도 지급 보장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정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지금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며칠 전 연금개혁 특위에서 우리 장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 말씀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갈되면 받을 수가 없다. 새로 가입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매몰돼 버리면 세대 간의 갈등만 초래합니다. 논의를 시작할 때 이거를 명확하게 항상 이야기해 줘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특위 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이제 다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의 관계만을 봐서도 안 되고 좀 큰 틀에서 구조개혁을 이끌어가면서 그 틀 속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런지,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런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회의 때 여당에서 추천한 김용화 민간 자문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으로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학자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야당 관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의 다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이분의 말씀은 전문가의 견해로서 존중은 하지만 견해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도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소득자에 대한 그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감안을 해서 하위 70%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나머지 30%에도 지급을 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은 급증을 하지만 빈곤 완화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여튼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 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연금특위 개혁 만든 이유는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네, 그들 중에 뭐가 우선입니까? 이게 뭐 어디가 우선된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암만 해도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어차피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특위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듣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다양한 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과정에서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투명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드려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시게 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고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국회가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을 돕는 그러한 그 하나의 제도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수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모수에만 초점을 둔다면 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그쪽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특위라고 는 형태를 취한 것은 노동, 재정, 노후생활 보장 여러 가지 문제가 다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연금 고갈 시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는 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연금 고갈의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역시 모수 개혁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게재돼 있고 또 그걸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막 그것부터 논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님, 기초연금이 연금입니까? 저는 연금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종합적으로 은퇴한 분들이 이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소득의 원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은 아니죠. 글쎄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보험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세금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의 체계를 봤을 땐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거기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사회보장체계로서 정립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선택의 조합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기초 연금은 막 크게 보면 소득 분배적인 기능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연금은 저희가 그렇게 설계는 되었기 때문에 소득 분배적 기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는 보험적인 성격이 커서 그렇게 많이 내게 되는 사람은 결국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원칙적인 원론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성격을 100%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들이 좀 혼합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OECD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 빈곤율은요. 물론 대단히 높습니다. 41.4. 빈곤율은 그 층의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 말은 성실하게 일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와 개인이 과연 어디까지 보장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노후 생활의 보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좀 재정적인 하나의 안정성 같은 것도 같이 좀 봐야 되겠죠.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르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 은퇴는 60세, 중간 비어 있습니다. 총님, 임금 피크제가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찌 보면 정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4시간, 6시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임금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발생을 하고 연금 부담의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금개혁의 문제는 바로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개혁하고 맞물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동의합니다.
이러기에 어떤 개혁 과제라고 하는 걸 할 때 개혁 과제의 근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총리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한 걸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있고 난 후 단 2주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형식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한일 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돼 왔었고요. 뭐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에 일본 방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항상 그러한 상황을 모니터링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그러한 상황도 결국 지난해 그 신청한 교과서들에 대한 검증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지에는 조그만 채 그러한 그 사소함도 없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이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개선되는 그런 입장을 취해달라고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총리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네, 주일 대사관에 교육 분야 주재관 한 명이 선발돼서 파견 근무하고 있죠. 네. 그분의 임무는 뭡니까?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일본 대사관에 파견된 사람의 임무가 뭐냐고요? 뭐 제가 그 정확하게 그 뭐 임무 명세에 대해서는 알고 아니 교육부가 네. 일본 대사관에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뭡니까? 그 역사 교과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부가 일본 문부성 교과서 검정 결과를 인지한 건 언제입니까? 앞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 교과서 문제는 지금 이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현안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일본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 인지를 못했다는 거네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이게 4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거고 검증 결과 발표가 이제 3월 28일 날 있습니다. 그럼 결과 발표에 거의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절차는 4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육부 주재관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동향을 하는 게 임무겠죠. 그리고 한일 회담에 있어서 교육부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게 정상회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앞에서 총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상회담과 이 지금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좀 별개의 사안이고요. 시기적으로도 그 최종 그 검증 결과 발표가 3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 발표가 일본에서 일어난 시점이 3월 28일입니다.
아니 모니터링을 하면 그걸 하라고 거기 보내놨는데, 그리고 한일회담에서 교육부의 가장 큰 이슈는 그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4년을 주기로 합니다. 그 1년 차에는 편집이 되고 2년 차에 검정 신청이 되고 검정 결과는 3년 차에 3월 28일 날 그 시점에서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쭉 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3월 28일 날 당일 날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그냥 인터넷으로 해도 4년 동안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왜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총리님이 한일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거사 문제,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읽고 있는데, 파견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주먹국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쭉 모니터링을 했고 그 결과 발표와 동시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단면입니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을 안 하지 않고 말로 잘하겠다, 이거는 건강한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게 너무 큰.